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예능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0월 23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의 한 씬 골라봤습니다. 드레스잖아.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잘들 있었니?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요. 어린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인데 오늘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러. 이 정도면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다. 정말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와인이에요. 와인이야. 아니 집에서 모이시기로 했나 보다. 아 포트럭 파티인가? 각자 음식을 만나는. 오, 하이. 뭐야? 왜 이러냐? 어머 이게 뭐야? 네, 안녕. 다들 만나서 보고는 싶은데 이제 다들 이제 못 나가니까 아 우리 언제 보냐 이러면서 단체톡 방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가 화상 채팅을 하면 어때? 라고 그래, 이제 맞아. 제안을 그랬겠어. 했어요. 그래서 화상 채팅하면서 술을 먹으면 우린 같이 술을 먹는 거 아니냐? 약간 맞아, 이런 얘기가 맞아. 맞아, 나오게 그거예요. 됐고 이번에 한번 해보자 진짜로. 야, 그래서 하게 됐죠. 얘들아, 다들 ham버스터 짠 오랜만인데. 아 그래. 짠. 그래 이게 다들 똑같이 짠하는 거야. 술 들고. 야 이거 나 진짜 생각만 했었는데. 아. 근데 지혜야, 너 조명 뭐야? 왜 너만 이뻐? 나? 찐이니까. 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제말 해봤어. 아, 진짜 찐친이네. 근데 이게 진짜 세상이 좋아진 게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더 부작용 있는 것 같아. 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아 맞아. 왜냐면은 너무 못 본지 오래돼서 사람들을. 나 3월 9일서부터 못 나왔어, 얘들아. 나 지혜. 한국 오고 싶겠다. 명이 우는 거 아니야? 맹구 울어? 서재 살 빠졌어? 아니. 왜 그게 10년 만에? 언니는 너무 정확해. 다양한 장면 가운데 이 씬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사람들과 만남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현명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긍정적인 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출연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회 규범을 예능식으로 잘 표현해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모임 문화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랜선 맥주 파티, 코로나19가 만든 또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 당연히 랜선 모임 하는 거 아님? 저걸 특이하다 하는 사람이 더 특이한데? 서지혜님이 친구들과 랜선 모임 갖는 거 보고 저도 친구들한테 랜선에서 한잔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문화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보고 따라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서지혜 씨의 랜선 그 술자리라는 거는 지금으로서 좀 의미 있는 프로파간다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컨셉 안에서 자연스러웠다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또 말레이시아에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더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 대해서 이제 서지혜 씨가 안타까워하는 장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리얼리티 쇼 안에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끼리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으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태도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더더욱 고립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서지혜 씨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약간 옷을 차려입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점도 좋게 여겨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하는 것도 온라인 모임의 장점이지만 외출의 기분을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사실은 오프라인과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 점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연결된 기분을 나름대로 느끼면서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씬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사 보도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저는 지난 10월 21일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정부는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접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왜 올해 들어 유독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접종자가 대폭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사망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지난 2009년 60대 여성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사망하는 등 2009년 이후 모두 25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는데 대부분 7, 80대의 고령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있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면역 반응에 이런 게 전신의 상황 상태를 좀 악화시키는. 올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건 무료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접종자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안전한 예방접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나 점검도. 독감 백신은 죽어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이른바 사백신이긴 하지만 몸에 주입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접종 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만성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접종 이후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급성 과민 반응, 이른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최근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특별히 뉴스데스크의 이번 보도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된 정말 그 사망 소식들이 정말 연이어 보도가 되고 정말 대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그 기사를 만들었었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받고 누군가 사망했다는 건 팩트죠. 그건 팩트지만은 사실 중요한 거 그 정말 인과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사실 언론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팩트만 계속해서 나열하면은 불안감만 증폭되는 건데 그 와중에 그래도 뉴스데스크에서의 저 보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근데 왜 지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접종자 수의 모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게 저는 뭐 단순히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뭐 가라앉혀 줬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공익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통계만으로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죠. 이 보도 이후 보건당국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 사건은 인과성이 낮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위원들은 이번 뉴스데스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독감 주사 많이 맞으라고 한 것도 언론이었어요. 예, 뉴스에서 이번에는 더블데믹 올 수 있으니까 맞아라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사망자가 나오면 인과성은 밝히지도 않고 역학조사 나온 이후에는 또 마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는 듯한 이런 태도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면에서는 MBC 이번 뉴스데스크는 좀 신중히 접근했고 이면의 어떤 모습들을 좀 비춰주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 같아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너를 이어서 보여줬는데 사망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지역도 다양하고 백신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로 이끌어 나갔다는 보도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약사 출신인 박선아 전문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Q&A 형태로서 이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대답을 해줬는데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료 백신이 3가, 유료 백신이 4가라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부가 4가 백신을 무료로 도입하면서 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을 굉장히 넓게 다뤄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보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보도만 놓고 보면 정말 감염병 보도 준칙을 잘 지킨 그 보도일 뿐이잖아요. 평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다음 이후에 꾸준히 많은 언론에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자극하고 좀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왔는데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한 이런 현상을 놓고서도 또 같은 문제점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김선영 의원 말씀에 100% 동의하고 사실 그래서 되게 슬픈 일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보도가 이렇게까지 정말 군계일학으로 드러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독감 백신 관련한 보도들은 최근에 한국 언론이 보여준 문제들이 거의 다 그대로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정파적 보도. 인 것도 되게 많았고 새로 뭐가 터지기만 하면은 바로 포털에 올리고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정말 이제 뭐 앞뒤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올리기만 하는 그 경마식 보도 그 문제들이 국민 안전과 그 보건과 연관된 이슈에서까지 이렇게 터지니까 정말 해악이 너무너무 컸던 거고 이럴 때일수록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도들에 대한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은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골라본 씬은 10월 26일, 27일에 방송된 찬란한 내 인생의 두 장면입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야? 할아버지, 저는요. 담당자가 바뀌었네. 요양보호사 아니야? 응, 이리 와, 앉아. 이거 뭐야? 열어봐. 열무김치예요. 파스 좀 사다 달란 걸. 아, 그거요? 아, 제가 얼른 가서 사오겠습니다. 따님이세요? 엄청 예쁘네요. 예쁘지? 지금은 몇 살이에요? 저리 꺼져! 갈게요. 간다고요. 할아버진 저렇게 기다리며 사시는 게 혹시 사는 힘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승부는 승부니까 최대한 할아버지께 상처드리지 않으면서 잘 설득해봐요. 박복희 씨 협상의 달인이잖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 왔어? 네. 내 딸이 왔어. 네? 네? 고상아. 아버지, 이제 집은 저한테 넘기셨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매매대금 일시불로 다 드렸다. 두 사람 우리한테 안 돼. 넌 이제 집나 싸고 기다리고 있어. 이번엔 널 어떻게 잘라줄까 고민 중이니까. 특별히 이 신들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장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 주인공인 복희는 지금 라이벌인 상아와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경영권의 키를 들고 있는 왕 여사가 자신의 땅 한가운데 있는 황영달 할아버지의 땅을 사오는 사람에게 경영권의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미션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장면은 그래서 이제 복희가 황영달 할아버지를 찾아간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황영달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것을 알아차린 상아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 땅의 매매를 유도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치매 노인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치매 노인을 묘사할 때 이렇게 코믹한 장면으로 연출해서 희화화하거나 서사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로 쓰는 것은 약간 문제적이지 않나라고 해서 부정적인 씬으로 뽑아봤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질환이 치매가 아니라 만약에 암이라거나 좀 무거운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 그런 질환이었다라면 이거를 이렇게 코믹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드라마에서 치매라는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잘 인식을 하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코믹하게 희화화했던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를 꼭 극에서 보면 어떤 반전 요소나 재미 요소로만 좀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왜 유독 노인이나 치매와 관련해서는 10년, 20년 전에 치매를 다뤘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민이 있었다면 이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 혹은 상아가 그런 식으로 해결된 계약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좀 다루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엔 이야기가 끝나요. 이 노인은 이 스토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치매 노인을 정말 이용했다라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어떤 드라마적 고민이 깊지 않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아가 그 할아버지 이용한 게 아니라 사실 드라마가 할아버지 이용한 거죠. 코미디를 만들 수는 있죠. 코미디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희화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 장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실이 합의돼 있어야 되고 희화화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상당히 단단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거는 드라마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치매 노인을 묘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치매 노인을 묘사한 장면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씬이 있을까요? 찬란한 내 인생과 비슷한 관점으로 치매 노인을 이렇게 묘사한 드라마로서 K본부의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할머니가 되는 인물이 치매 노인인데요. 손주 며느리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착각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실 손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할머니가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치매 증상을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로서 치매를 굉장히 편의적으로 이용한 그런 묘사한 방식이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의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MBC에서 방영된 그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치매 노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미스터리를 묘사하는 방식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미화돼 있죠.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무구하고 이런 존재로 그려졌는데 그게 어떤 치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하나의 공동체가 굉장히 좀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 의식 안에서 이 치매라는 질환이 그렇다면 이렇게 순하고 무해한 존재로 묘사될 때는 우리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갑자기 치매진 면목인 굉장히 좀 거칠고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JTBC의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남자하고 또 그 남자를 또 끝까지 보살피고 싶어하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치매란 요소를 어떤 극의 변두리에 놓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에 놓고서 젊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다면 이렇게 현실에서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모습을 좀
담담하게 보여주죠. 보면 이제 옷을 입은 채 이 도훈이 샤워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음식을 먹다가 치매 증상 보이다가 또 정신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어떤 좀 긴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당연히 사용은 됐지만 이런 모습들을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존의 언론에서 다뤘던 그런 치매의 어떤 좀 편협한 모습과는 좀 달라서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꼽아봤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갈등의 장치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닌 개인의 존엄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씬 만나보겠습니다. 교양 부문에서 만나볼 씬은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10월 22일에 방송된 다큐플렉스 은인의 회사 1회에서 두 씬 골라봤습니다. 와, 이 사람이 겁나 어디야? 오예, 오예. 할리라야, 할리라야. 사이렌이 왜 이렇게 전 너무 좋아요. 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고 좀 재미있게 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판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 분장으로 MBC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심지어 다큐에. 일단은 먹고 있어. 힘들 거라는 그 마음가짐도 좀 있어. 비보TV로 광고 콘텐츠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광고 콘텐츠? 광고 콘텐츠? 우리? 세븐파이브? 네. 근데 팀장님, 혹시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했던 고무장갑 CF는 의뢰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안 들어왔어. 그래, 괜찮아. 근데 봐봐, 언니. 왜냐면 지금 고무장갑 철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좀 쫓겨. 너 이렇게 고무장 찍고 싶어? 나는 저 옷을 입었을 때 선배 진짜 제일 먼저 난 고무장갑 찍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고무장갑 끼면 이 모습하고 약간 언밸런스 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해볼래?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뭔가를 찍어.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고무장갑만 블랭크로 비워놓고 각 회사에 보낼까? 우리가 콘티를 짜가지고 만들어서 광고 역제 아니에요? 그렇지. 어머. 나 너무 좋다. 항상 만나면 즐겁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끼리 너무 꿍짝이 잘 맞으니까 툭툭툭 아이디어도 많이 내뱉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실행에 옮겨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 씬들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은일의 회사는 이 험난한 콘텐츠 시장에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가면서 호평을 얻고 있는 여성 중심 회사의 성공기를 그린 다큐였는데요. 첫 번째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한 일원인 안영미 씨의 부캐인 김꽃두레가 나와서 본인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놀고 싶었던 그런 판이 필요했지만 그런 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여성 예능인이 그만큼 어떤 도전의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사실은 은인의 회사의 출발도 그런 지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의 콘텐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대안적이다, 새롭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인터뷰라고 느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역시나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굉장히 잘 보여준 기획회의신인데 회사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줄 수 있었고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콘텐츠가 왜 그렇게 호평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그 주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라는 점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씬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해당 씬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에게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는 찍어보자. 찍어보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보고 하지만 이름은 비워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약간 선도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경쟁이 심한 예능 컨텐츠 시장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큐멘터리의 의미가 한층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 다큐플렉스 1, 2화 모두 정말 굉장히 잘 만든 다큐다. 이분들이 단순히 여성 예능인을 위한 판을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비보 세계를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2화를 보면은 작가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열정 있는 그 CEO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을 70%의 진실과 30%의 약간 그 시트콤을 섞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할 거는 다 정리된 거지, 선한 준비는. 야, 자막 다 넘긴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주말에도 할 일이 많지? 주말 없어.
말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 형식 자체가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신 것처럼 은인의 회사에서의 기획회의 장면은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한 번에 깨닫게 해준 에피소드였는데요. 이처럼 핵심 주제를 한 장면으로 잘 전달한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MBC 다큐프라임 나는 스마트한 청년 농부다의 어떤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이제 이 은인의 회사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젊은 스마트 농업 수련생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을 마치고 여기 딸기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보통의 딸기 농장이 딸기가 탐스럽게 달려있는 그런 농장인데 컴퓨터로 이제 조절되는 온습도기라든가 뭐 ICT 기술을 적용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스마트팜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제목도 나는 스마트한 청년 농부다 해서 어떻게 스마트해졌다는 것인가? 농장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모든 작물의 생육을 컴퓨터 센서로 제어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니 노동력은 감소되는 반면 생산성은 증가하는 거죠. 이 초반부의 장면으로 이 스마트팜의 개념을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 전체적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5.18 40주년 특집으로 MBC가 이제 시리즈 M에서 방송했던 나는 기억한다라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당시 MBC 사장과 단독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냥 사담을 나누는 장면들이 첫 장면으로 등장을 해요. 사장이 이쁘게 잘해주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우리 사장님 좀 더 예쁘게 잘해주세요.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고 저희들 지금 이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골로 내려고 곳곳에 내가 보내겠는데 거의 전 장군님 말하자면 그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일대기를 저희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국장 그거 말이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팀을 갖다가 보내고 하지 말고 일제히 보내가지고 빨리 취재하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갈 때는 차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내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두환 일대기를 어떻게 방송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데 이들이 지금 공식 카메라가 돌기 전에 이 나누는 사담이 정말 이들의 진짜 모습인 거고 앞으로 카메라에 서서 할 말들은 이들이 정말 꾸민 진실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공적인 기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더 거짓된 그런 기록일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어떤 증언자로서의 그런 기록들이 정말 진실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런 주제를 또 잘 말해준 장면이기도 해서 저는 이 첫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져가는 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MBC 다큐 곰. 거기서 이제 백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간의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습격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설마 배고픔에 개라도 잡아먹으려는 것일까? 이 한 씬으로 어떤 인간이 펼쳐놓은 어떤 자연 파괴가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한 장면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거를 짧게 보면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던 그 한 씬이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장 밀접하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주제들을 M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자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